한국이 매체 로켓 엔진을 그동안 만들지 못했던 경악스러운 이유. 오늘은 한국이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로켓입니다. 단순히 비행거리를 늘리는 것이 아닌 대기권을 뚫고 나갈 만큼 강력한 로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첨단 과학의 집합체라 불리는 로켓은 약 780년 전 중국 금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금나라는 몽골이 자꾸 침략해 호시탐탐 영토를 노리는 탓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계속되는 전쟁을 이만 그치고 싶었던 금나라는 몽골이 다시는 영토를 탐하지 못하도록 화약과 창을 이용한 강력하고 놀라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약의 추진력을 이용한 최초의 로켓입니다. 금나라는 미신 무기를 불달린 창이라는 뜻의 비화창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후 다시 습격해온 몽골군은 하늘을 뒤덮은 불더미를 보고 혼비백산하며 달아나 다시는 금나라를 탐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비화창의 로켓 기술은 주변의 여러 나라에 전파돼 변형 로켓들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도 로켓의 원리를 이용한 무기를 개발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비장의 무기신기전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세계가 놀랄만한 무기를 만들던 한국안이 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각종 기술과 제약에 묶여 제 실력을 못 내고 있는 실정이죠. 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반세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작은 시간 동안 전후복구와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고 세계 경제대국과 나란히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큼 경제대국 초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 강국과도 대등한 힘겨루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에서 3위가 워낙 감하다 보니 그 빛을 못 보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로켓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1978년에서야 미군의 나이키 미사일을 개조해 백곰지대지 1호탄을 개발했습니다. 백곰 개발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메모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지속된 개발 반대에 압력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나마도 운이 좋게 1975년 파산 직전에 있던 로스앤젤레스 근처 로키드사에 추진제 제조 공장을 인수할 수 있었고 이 시설로 인해 국내에서 로켓 추진제를 생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현무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사거리 180km 이상의 로켓은 개발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이것이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지금까지 국내 로켓과 미사일 개발에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80년대 초에는 많은 로켓 연구원들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떠나야 하는 시련도 있었습니다. 이를 로켓 연구자들은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말하는데 한국의 로켓 기술은 백곰 유도탄 개발 이후 20년 동안 거의 발전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묶여 국산 미사일 개발이 얼어붙어 있었지만 한국은 공의 없이 로켓 개발에 대한 열의는 잃지 않았습니다. 로켓의 본격적인 매체 로켓 개발은 1997년에서야 시작됐지만 예산은 불과 연간 25억 원, 연구 인력은 3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듬해 1998년 대포동 쇼크가 터졌고 김대중 정부는 매체 로켓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미 북한이 매체 로켓 기술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매체 추진 과학 로켓 KS-R3 로켓의 예산도 늘어났지만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00여 명의 연구 인력 중에서 외국에서 액트로켓 개발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렵사리 2002년 발사한 액체과학 로켓 KS-R3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맥체 로켓이지만 위성을 쓸 수 있는 성능은 되지 못했는데요. 2007년에 비로소 러시아와 우주기술 보호협정 후 따로 본격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본격적으로 소형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 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독자 개발이냐 아니면 해외 협력을 통한 개발이냐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지만 결국 우리 정부는 2002년 말 나로 후 KSLV 개발 사업에 착수하면서 독자 개발보다는 해외 협력을 통해 고속기 로켓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국내 기술만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기술 및 부품 도입 협상을 추진해야만 했고 이듬해인 2003년에는 33번째 국가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에도 가입했습니다. MTCR은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300km가 넘는 탄도미사일의 기술과 부품을 MTCR 비회원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MTCR 회원국 안에는 탄두 중량 500kg과 사거리 300km까지의 미사일 기술 수출을 허용하고 있고 우주발사체 기술은 거리 제한 없이 회원국 간의 이전을 허락한다. 라는 제한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로켓 기술은 미사일과 같은 이중 용도의 기술로 실제 기술 이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더욱이 MTCR 회원국 가운데 액트로켓 기술을 가진 나라는 7개 국가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가장 먼저 미국의 지원을 기대했고 미국을 찾아가 협상을 해왔지만 미국은 거부했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러시아에도 연구원을 파견해 협상을 진행했고 프랑스와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뜻밖에도 나로호 개발의 국제협력 파트너는 미국이 아닌 러시아가 됐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경제난 해소체계 하나로 우주기술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로켓 기술 협력은 2001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해 한국의 우주개발 참여 의사를 밝힘으로써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우주개발 의지가 강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나섰고 결국 2004년 9월 21일 한러 우주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순탄하던 러시아와의 협력은 예상치 못한 제동이 걸렸는데 러시아 의회가 기술 보호를 이유로 발목을 잡았고 당시 미국도 러시아의 한국의 로켓 기술 협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한국은 러시아가 제공한 우주 기술을 제3국에 유출하지 않고 보호한다는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을 2006년 10월 체결했고 2007년 7월 협정은 발효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후 항우면은 즉각 프로니세포와 마로호 개발 계약을 하고 나로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지금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액체 엔진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가 우주 로켓의 시대를 연 후 지금까지 5,000회가 넘는 로켓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항공우주국에서 이루어졌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죠. 로켓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로켓 엔진 기술입니다. 우주까지 힘차게 날아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엔진이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적은 연료로도 강한 추진력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로켓 엔진 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75톤급 추력의 신형 액체 로켓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2021년에 발사 예정인 누리호에 장착할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이 엔진이 장착된 시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목표 엔진 연소 시간은 140초 미상이었는데요. 이 발사체는 무려 151초를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2021년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주에도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성공한다면 국산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개발도 얼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못 만들게 하니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른 나라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리호는 왜 75톤 엔진을 사용합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021년 발사를 앞두고 조립 및 시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누리호의 주 엔진은 75톤 추력의 엔진으로 4개를 묶어 클러스터링하여 1단을 만들고 2단도 75톤 엔진 한 개로 조립된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발사체 엔진의 추력이 다양한데 기왕이면 추력이 큰 150톤이나 300톤짜리 엔진을 사용하면 부디 4개를 묶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한국형 발사체에서 3단형 발사체를 개발함에 있어 1단 엔진과 2단 엔진을 동일하게 가져가야 개발 대상 엔진이 줄어들어 개발 기간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발사 성공률도 높일 수 있다. 만약 1단에 300톤, 2단에 75톤, 3단에 7톤 엔진을 개발한다면 동시에 3개의 엔진을 8년 내에 개발해야 하고 실제로 엔진은 발사 2년 전 즈음에는 개발 완료 및 납품이 시작되어야 한다. 시험 설비도 300톤급의 대형 설비가 별도로 필요하다. 즉 개발 비용 및 개발 기간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단과 2단의 엔진이 동일한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사될 발사체의 개수를 고려하면 연 1회, 2회이고 해외에서 수주를 하더라도 많으면 5회까지라고 본다. 이 경우 발사체 300톤, 75톤, 7톤 엔진 각각 연 1에서 2기 해외 수주를 하더라도 5기 정도만 제작하게 된다. 이는 산업체에서의 비효율적 비용 상승을 가져온다. 최소 연 10기, 20기는 되어야 최소한의 대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75톤 엔진을 사용한다면 연 5기 10기를 만들어야 하고 해외 수주를 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25기 50기를 만들게 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본다. 만약에 더 작은 엔진을 만들어 30톤 엔진을 만든다면 산업체에서는 규모의 경제로 좋아지겠지만 이 경우 더 큰 발사체를 만들 경우 너무 많은 엔진이 발사체에 장착되게 되어 발사체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발사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각 나라에서 자국에서 발사될 발사체와 그에 따른 엔진 수요를 보고 최적의 엔진 크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경제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의 민간업체 스페이스X는 주력 발사체로 팔콘 9를 사용하는데 이 로켓은 75톤급 초기의 진공 추력 73톤 후에 91톤으로 향상시킨 멀린 1기 엔진 9개를 묶어 1단으로 엔진 1개를 2단으로 사용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77을 발사했다. 대형 엔진을 개발하는 것보다 75톤급 엔진을 잘 개발하면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1969년 아폴로 11호를 달에 보낸 세컨 V 로켓의 2단은 680톤 추력, 엔진 5개로 3,400톤의 추력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생산하지 않는다. 스페이스X는 달과 화성 여행을 위해서 1단 추력을 7,300톤으로 하는 왕복선을 개발 중인데 1단에 약 200톤 추력의 럭터 엔진을 37개 장착한다. 따라서 우리도 주력 엔진인 75톤 엔진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하여 엔진의 성능을 높여 우주 발사체 발사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에 발사체 엔진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단 사이클 엔진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엔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하여 우주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할 것이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 매체 로켓 엔진을 그동안 만들지 못했